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새벽 3시 17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소식에 우리 정부 즉각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련 회의를 소집하는 등의 대응 조치에 들어갔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정부 2분 만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랑하지 말고 한미 공조 강화에 더 힘써라.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한 분이 있네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그 주인공인데요. 잠시 후에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고요. 오늘 발표된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어떤 내용인지 국토교통부 김홍진 주택정책관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함께하는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오늘은 민생 최전방에서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안타까운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지금 보수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다. 네, 나경원 의원이 날린 돌직구입니다. 이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 2분 만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랑하지 말고 한미 공조 강화에 더 힘써라. 이런 말도 내뱉으셨네요. 나경원 의원 목소리 오래간만에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먼저 2분 만에 보고했다 자랑하지 말고 한미 공조 강화에 더 힘써라. 어떤 뜻입니까? 걱정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예. 오늘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도 하시고 하셨던데요. 예. 사실은 이 정부 들어와서 계속해서 고조되는 북핵 위기에 대해서 소위 제가 보니까 대화, 평화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예. 또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줄타기 외교하고 계시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는 북핵과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느끼는 위협은 훨씬 클 것이고 미국은 이제는 동북아의 안보보다는 미국 국익을 먼저 따질 것이고요. 예. 그 가운데 튼튼한 한미 동맹 아니면 그러니까 튼튼한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네. 미국이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면 미국은 우리 국익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한미 동맹에 조금 더 무게를 두지 않고 이 잘못 줄타기 외교하다가는 저희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제외될 것 같아서 걱정돼서 드리는 고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최근에까지 계속해서 튼튼한 한미 공조를 양국 정상이 다 확인하고 있지 않나요? 한미 정상회담 최근에 국빈 방문 억지로 이제 저희가 만들었는데 1박 2일 있으시면서 사실 26분이죠. 단독 회담이. 과연 튼튼한 한미 동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이 단독 정상회담을 26분밖에 안 하겠다는 것은 26분밖에 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이 신뢰가 조금씩 좀 금이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안보적으로 지금 녹록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워낙 자국의 국익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대통령보다도 그 우선시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더 걱정이 되고요. 예. 조금 이 남북 관계는요, 우리 혼자 주도적으로 풀 수 없습니다. 결국은 주변 국가 이 이해를 일치해가는 노력. 그리고 그 기반은 역시 한미동맹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 그럼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맞을까요? 중국 사실은 이제 중국을 같은 입장으로 끌기 위해서도 한미동맹이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사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국 중국과 지금 3불1한 결국 추가 사드 배치하지 않겠를 검토하지 않겠다부터 시작해서 이 3불1한을 내놓으셨는데 사실은 중국은 사드 어떻게든지 철수시키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이제 11월 초에 중국 방문했는데요.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사드의 사드의 타당한 처리를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이 10월 말에 중국과의 이런 합의에 있어 사실상 이제 공동 발표에 있어서 이면적인 합의가 있지 않느냐 의심되는 부분이고 결국 이 이제 우리로서는
중국과 경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 안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이런 줄타기 외교 잘못하다가는 예. 양쪽 얻지 못합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도 조금 그런 부분 잘못하다가 결국 오히려 더 예. 나중에 사드 보복도 심하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북한 김정은의 도발도 참 문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반도에서 전쟁 나는 거는 자기네랑 무관한 일인 것처럼 무력 공격까지 시사하는 식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 정부가 중국하고의 공조 같은 걸 좀 튼튼히 해서 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초강경 일변도로 치닫는 것의 분위기를 좀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 않나요? 중국과 우리가 한다고 해서 미국이 그 생각을 바꿀까요? 저는 이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늘 이야기하지만 예. 이 뭐 전쟁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지 북한도 변화시킬 수 있고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중국에게 해서 미국의 이러한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신뢰를 얻으면 미국이 뭐 말로는 그렇게 해도 예. 결국은 군사적 옵션을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미국의 신뢰를 얻는 것이 최우선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 보수 혁신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뭐 결국은 홍 대표 뭐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나요? 자유한국당 지지해주고 싶어도 대표님께서 말씀을 거칠게 하셔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고 해요. 예,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이 대표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너무 이 모든 어떤 절차 이런 거 없이 예. 대표 의중대로 모든 걸 좀 당을 만들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시더라고요. 예, 물론 뭐 예.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12월 12일 날 있을 이 원내대표 선거도 이 보통 당대표는 그럼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근데 예. 상식에 반해서 부당하게 개입하시면서 뭐 이제 또 너무 거친 언어로 이렇게 그 이제 다른 후보들을 비판하시고 하는데 예. 이게 결국은 우리 자해행위죠. 알겠습니다. 예. 막말 얘기 나온 김에 심재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실장 뭐 등등 고발해야 된다. 뭐 내란죄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조금 뭐 저는 뭐 이렇게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그분은 이제 아마 구체적인 뭐 이런 뭐 좀 법을 위반한 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주장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그것도 막말이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군요. 뭐 지금 이제 저 홍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이제 막말 얘기한 것이 뭐 암덩어리 고름 뭐 이런 이야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어떤 이 감정적인 혐오감을 주는 말씀들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뭐 출마 예상 후보자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큐멘터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홍 대표께서 이렇게 우리 당내에 사실 자원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당에 대한 자해행위다. 알겠습니다. 대표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냐 하는 이야기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나저나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십니까? 저는 저희 당이 워낙 지금 인기가 없다고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다시 국민 신뢰받고 뭐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과정, 당이 다시 좀 재건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이 저한테 중요한 걸까 하고 계속 고민하는 중입니다. 아직 고민 중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 자세한 내용 김흥진 주택정책관 연결해서 설명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간단히 말하면 5년 동안 100만 호의 공공주택을 보급한다. 이게 핵심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 차례
그 주거 복지 관련된 정책을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 예. 주로 이제 공급자 중심으로 저희가 많이 발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예. 그 지원받으신 분들의 생애 단계에 맞춰가지고 임대주택을 100만 호를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을 100만 호를 공급을 하고 그렇죠. 단순히 이렇게 주택 공급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 지원하고 복지 서비스를 묶어가지고 일종의 패키지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큰 그림을 저희가 내놨습니다. 역대 다른 정부들도 공공주택은 꾸준히 공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거 정부보다 100만 호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나 많은 겁니까? 좀 바로 비교하기는 조금 애매한데요. 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지난 5년 동안 평균 한 10만 8천 호 정도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13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할 계획이고, 공공에서 이제 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물량이 좀 전에는 연평균 한 17,000호 되던 것을 이제 3만 호 정도를 일단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또 공공에서만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들도 있습니다. 100만 호 속에는. 그중에 이제 한 20만 호 정도의 포션은 민간이 공급을 하지만 그러나 공공임대 형식으로. 그렇게 공급을 해서 100만 호를 하겠다기 때문에. 어쨌든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일단 목표치에 있어서의 그 공공주택 100만 호는 가장 많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청년, 신혼, 노년, 그다음에 그 저소득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몇십만 원씩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청년들에게 30만 원을 저희가 이제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급을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넓은 평형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청년들한테는 쉐어형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집을 2명이나 3명이 나눠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산단 주변에 공급을 한다라든지 산업단지 산업단지 주변에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있고 또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또 신혼부부는 그 육아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신혼부부에 대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육아가 아주 편리한 그런 특화단지 형태로 제가 공급을 해주겠다는 것이고 또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시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집 내에 단차 같은 것들을 없애가지고 베리어 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주택을 제가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제 수요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는 말씀인데 어느 땅에다가 무슨 돈으로 짓습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제가 이제 100만 호를 공급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100만 호가 다 새로운 부지에 건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30만 호 정도는 이제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새로 짓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LH가 기존에 있는 그 집주인하고 임대를 맺어가지고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다시 재임대를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나가는 물량이 한 30만 호 정도가 되고요. 실제로 이제 건설이 필요한 부분이 70만 호 정도가 이제 건설을 해야 되는 물량인데 지금 공공에서 한 77만 호 분 정도의 공공택지를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40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을 해가지고 한 16만 호 정도의 물량을 제가 추가로 확보를 해서 입지가 좋은 곳 위주로 제가 이제 공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그 확보하고 있는 77만 호의 그 부지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 인근에 좋은 땅들입니까?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 인근에 좋은 땅도 있고 조금 입지가 안 좋은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로 추가로 저희가 이제 16만 호 분의 물량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또 일부는 도심 내에 있는 그 노후 공공시설 같은 것들을 리모델링한다.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추가로 저희가 이제 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지금 연간 한 24조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 이제 한 21조 정도 부분은 그 주택도시기금에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필요한 재원을 충당을 할 거고 나머지 한 2.7조 정도는 그 이제 재정에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민 그 주택도시기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유 자금이 한 40조 원 정도가 있고 또 매년 이제 청약 저축이라든지 부동산 등기 같은 거 할 때 이제 매입하시는 국민주택 채권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조달된 자금으로 하게 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제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뭐 해당 부지 즉 대상 입지라든지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지 이런 좀 조금 더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거친 안들이 나와야 된다는 의견이 있던데 그거 언제쯤 나올까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국회에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부분들이 일단 반영은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그다음에 그 이외 부분도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기존 임대주택에 살고 계시는 서민들의 제일 어려운 게 전월세 값이 막 오르는 거 아닙니까?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거 이건 왜 아직 거론이 안 되나요? 저희가 요번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안정성 강화 부분은 제가 이번에 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 왜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관계부처 간의 협의가 다 끝이 났고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 정해졌습니다만 제가 10월달에 한번 연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하면서 그때 저희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적정한 시기에 발표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 발표합니까? 그러니까 12월 중에. 12월. 금년 중에 제가 발표를 할 건데 이게 아무래도 임대차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뿐만이 아니고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일단 12월 중에는 분명히 어떤 뭔가를 내놓는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정책관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정원이 명칭도 바꾸는 개혁안을 내놓았다고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대외안보정보원법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국정원 개혁 TF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국정원하고 같이 논의해서 만든 건데 골자가 이렇습니다. 일단 이름을 바꾸겠다.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대외안보정보원. 그리고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게 법으로 만들겠다. 법에 아예 그냥 그렇게. 지금 사실 그런 국들이 없어졌다가 생기고 막 이랬었어요. 과거에도. 지금도 이미 이제 2개의 국이 폐지가 됐는데 그럼 국정원이 이제 내부 구조조정이지 않습니까? 뭐 사람 바뀌면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요즘 추명호 전 국장이라는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병우 전 수석하고 이거 가깝고 사람 사찰하고 이랬다는 사람. 이분이 국익정보국장이었어요. 맞아요. 이 국익정보라는 게 아주 포괄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었는데 이걸 이제 없애겠다는 거죠. 그리고 불법 감청 금지 조항. 불법 감청은 원래 불법이니까 감청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이제 처벌 조항 같은 게 약한데 이건 이제 국정원 직원이라든지 내부 조직에서 훨씬 더 높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무 일탈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위에서 시키더라도 밑에 사람이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법적 근거가. 그렇죠. 그다음 제일 크고 좀 논란의 여지도 있는 것은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국정원이 간첩을 안 잡겠다는 건가? 그렇죠.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수사권이 아니라 정보 수집권만 가지겠다는 겁니다. 예컨대 CIA라든지 그런 데는 그런 식이에요. 정보 수집권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FBI나 경찰로 이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상당 부분은 경찰이나 검찰로 이관해서 하는데 국정원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보 수집만 하고 수사는 다른 기관으로 넘기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수집 기능에 대해 가지고도 되게 구체화해놨어요. 지금까지는 아까 이제 국익정보국도 마찬가지인데 국내 보안 정보에 대해서는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해가지고 다 국내 보안으로 다 갖다 붙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국외 및 북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관련된 정보만 수집한다. 그럼 국내 보안 정보라는 용어는 빠진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외 및 북한 정보 쪽에서도 지금 국가보안법 사항 중에 찬양 고무죄하고 불고지죄에 대해서는 정보 소집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어요. 찬양 고무죄라는 게 단순하게 이제 나는 김정은이 좋다 이런 거 이제 인터넷에 이제 올리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국정원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된 게 군사기밀보호법, 국법법상의 북한 연계 안보 침해 행위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이 추가된 거고요. 네, 국내 기능은 사실상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해외 정보원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국내 기능 완전히 없애자라는 이야기도 있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북한 문제는 항상 국내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아까 간첩 이야기도 나왔지만 난파돼 가지고 뭐 우리 국민을 접촉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공작원하고 접촉하는 국내인 같은 사례는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게. 그건 해야죠, 또. 그렇죠. 아까 국가보안법상에서 찬양 고무죄만 안 하는 거니까요. 예.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대공수사권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오늘 국정원 법에 의하더라도 약간 명확하지 않은 지점들이 있어요. 어디로 보내겠다는 건지가 아직. 맞습니다. 이게 경찰개혁, 검찰개혁, 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거하고 다 연동되는 문제거든요. 네. 국정원이 우리는 안 한다 하더라도 그걸 넘겨받을 곳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검찰, 경찰의 대공수사 기능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는 국정원이 그걸 다 하니까 검경은 그걸 좀 뒤처리하는 식 이었었거든요. 네. 실질적 수사 기능은 이제 약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왜 없애느냐. 정보 수집하고 수사권 기능 같이 붙여놓으니까 과거에 뭐 간첩 조작 사건은 워낙에 많으니까.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아주 과거 독재 시대 때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의 일이죠. 이건 뭐 중국 공문서까지 조작해가지고 간첩을 억지로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맞아요. 자기들이 이 사람이 뭐 대공용의점이 있다라고 정보 수집을 한 다음에 그것도 자기들이 수사를 하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보 수집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면 이런 부작용이 나온다는 것인데 문 대통령의 이제 대선 때 공약을 보면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하고 분리가 되고 좀 복잡해요. 지금 경찰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경찰 조직 개편이 돼야지 이걸 받아가는 데가 아무튼 있는 거죠. 문 대통령의 그 대선 공약의 기본 정신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간다. 맞습니다. 이거죠. 그럼 이 조직 재편도 되겠죠. 지금 국정원의 직원들 중에 일부들이 뭐 경찰로 이제 이관되거나 신분 이전을 하는 이제 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뭐 1000명 단위의 사람이 옮길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까지 나온 국정원 개혁안이나 국정원 개혁 관련 법 중에서는 가장 좀 센 것 같은데. 그렇죠. 앞으로 진척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줄타기 외교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제는 북핵과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느끼는 위협은 훨씬 클 것이고 미국은 이제는 뭐 동북아의 안보보다는 미국 국익을 먼저 따질 것이고요. 그 가운데 튼튼한 한미동맹 아니면 그러니까 튼튼한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면 미국은 우리 국익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좀 한미동맹에 조금 더 무게를 두지 않고 이 잘못 줄타기 외교하다가는 저희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제외될 것 같아서 걱정돼서 드리는 고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뭐 최근에까지 뭐 계속해서 튼튼한 한미 공조를 양국 정상이 다 확인하고 있지 않나요? 한미 정상회담 최근에 국빈 방문 억지로 이제 저희가 만들었는데 1박 2일 있으시면서 사실 26분이죠. 단독 회담이. 과연 튼튼한 한미동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이 단독 정상회담을 26분밖에 안 하겠다는 것은 26분밖에 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이 신뢰가 조금씩 좀 금이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안보적으로 지금 녹록치 않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워낙 뭐 자국의 국익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대통령보다도 그 우선시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더 걱정이 되고요. 조금 이 남북관계 해야 된다. 뭐 내란죄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조금 저는 이렇게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아마 구체적인 이런 좀 법을 위반한 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주장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그것도 막말이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군요. 지금 이제 홍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이제 막말 얘기한 것이 암덩어리, 고름 이런 이야기시잖아요. 그렇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어떤 이 감정적인 혐오감을 주는 말씀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출마 예상 후보자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큐멘터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홍 대표께서 이렇게 우리 당내에 사실 자원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당에 대한 자해행위다. 알겠습니다. 대표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냐 하는 이야기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나저나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십니까? 저는 저희 당이 워낙 지금 인기가 없다고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다시 국민 신뢰받고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과정, 당이 다시 좀 재건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이 저한테 중요한 걸까 하고 계속 고민하는 중입니다. 아직 고민 중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 그래서 미국이 그 생각을 바꿀까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이 전쟁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지 북한도 변화시킬 수 있고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게 해서 미국의 이러한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신뢰를 얻으면 미국이 말로는 그렇게 해도 결국은 군사적 옵션을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가 미국의 신뢰를 얻는 것이 최우선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 보수 혁신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결국은 홍 대표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나요? 자유한국당 지지해주고 싶어도 대표님께서 말씀을 거칠게 하셔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이 대표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너무 이 모든 어떤 절차 이런 거 없이 대표 의중대로 모든 걸 좀 당을 만들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시더라고요. 물론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12월 12일 날 있을 이 원내대표 선거도 이 보통 당대표는 그럼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근데 상식에 반해서 부당하게 개입하시면서 이제 또 너무 거친 언어로 이렇게 이제 다른 후보들을 비판하시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자해행위죠. 알겠습니다. 막말 얘기 나온 김에 심재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실장 등등 고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새벽 3시 17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소식에 우리 정부 즉각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련 회의를 소집하는 등의 대응 조치에 들어갔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정부 2분 만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랑하지 말고 한미 공조 강화에 더 힘써라.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한 분이 있네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그 주인공인데요. 잠시 후에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고요. 오늘 발표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어떤 내용인지 국토교통부 김홍진 주택정책관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함께하는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오늘은 민생 최전방에서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안타까운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지금 보수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홍준표 대표의 막말이다. 네, 나경원 의원이 날린 돌직구입니다. 이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 2분 만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랑하지 말고 한미 공조 강화에 더 힘써라. 이런 말도 내뱉으셨네요. 나경원 의원 목소리 오래간만에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먼저 2분 만에 보고했다 자랑하지 말고 한미 공조 강화에 더 힘써라. 어떤 뜻입니까? 걱정이 많이 된다는 얘기죠. 예. 오늘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도 하시고 하셨던데요. 예. 사실은 이 정부 들어와서 계속해서 고조되는 북핵 위기에 대해서 소위 제가 보니까 대화, 평화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예. 또 그다음에는요. 우리 혼자 주도적으로 풀 수 없습니다. 결국은 주변 국가 이해를 일치해가는 노력 예. 그리고 그 기반은 역시 한미동맹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 그럼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맞을까요? 중국 사실은 이제 중국을 같은 입장으로 끌기 위해서도 한미동맹이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사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국 중국과 지금 3불1한 결국 추가 사드 배치하지 않겠를 검토하지 않겠다부터 시작해서 예. 이 3불1한을 내놓으셨는데 예. 사실은 중국은 사드 어떻게든지 철수시키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예. 이제 11월 초에 중국 방문했는데요.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사드의 사드의 타당한 처리를 얘기하더라고요. 예. 결국은 이 10월 말에 중국과의 이런 합의에 있어 사실상 이제 공동 발표에 있어서 이면적인 합의가 있지 않느냐 의심되는 부분이고 결국 이제 우리로서는 중국과 경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 안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이런 줄타기 외교 잘못하다가는 예. 양쪽 얻지 못합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도 조금 그런 부분 잘못하다가 결국 오히려 더 예. 나중에 사드 보복도 심하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북한 김정은의 도발도 참 문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 나는 거는 자기네랑 무관한 일인 것처럼 무력 공격까지 시사하는 식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 정부가 중국하고의 공조 같은 걸 좀 튼튼히 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초강경 일변도로 치닫는 것의 분위기를 좀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 않나요? 중국과 우리가 한다고 해서